미국 재벌들 사이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전혀 없던 한국 스타일의 센터가 생겼는데요. 이 센터를 가기 위해 너도 나도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약되기만 1년이 걸린다는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는 셀린이에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지만 이 시간을 갖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출산은 수년간 간절히 바랐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스스로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그간 불임 클리닉을 찾아다니며 무수한 검사와 시술을 받았고 매번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을 맛보아야 했어요. 아예 희망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에서 2주를 확인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유산의 소식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습관적인 유산은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을 쉽게 놓치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얘기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편하게 먹는 건지 괴로웠어요. 남편인 바스티안 역시 저만큼이나 괴로워했지만 언제나 제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었고 포기하지 말자는 말로 저를 격려해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시도 끝에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심장 소리를 듣고도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죠.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제게 쉽게 안심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복부를 쓰다듬으며 아기가 무사히 자라길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긍정적인 말을 건넸고 초음파 화면 속 아기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바스티안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를 꼭 끌어안았죠.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임신 소식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신 과정은 제게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술과 치료로 약해진 몸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고 심한 입덧으로 매일 아침을 고통 속에서 시작해야 했어요. 가벼운 집안일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빠졌으며 누워있어도 어지러움이 몰려왔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 불균형이 왔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바스티안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며 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출산 후 제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매일 밤 인터넷을 검색하며 산모를 위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바스티안이 다니는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원래라면 쉽게 해결될 사안이었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죠. 중요한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였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약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팀원들은 모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수를 바로잡아야 했고 많은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 해결책을 찾고 있었죠. 바스티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했으며 때로는 집에서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동료 중 한 명인 준혁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준혁 씨는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기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죠. 그가 투입되면서 문제는 빠르게 정리되었으며 프로젝트는 무사히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바스티안은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혁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였지만 저는 잔뜩 긴장했고 걱정이 앞섰어요. 임신 후 체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할 자신이 없었고 손님 접대에 필요한 에너지도 부족했죠. 하지만 바스티안이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 집안 정리까지 완벽하게 챙겼어요. 드디어 저녁 식사 날 준혁 씨가 우리 집을 찾았고 와인과 디저트를 손에 들고 있었죠. 그는 단정한 모습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으며 제 상태를 걱정하며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스티안과 준혁 씨의 회사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그저 조용히 경청했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회사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준혁 씨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저를 편하게 만들었고 대화의 주제도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세심했으며 제 상태를 걱정하며 임신 중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 주었어요. 미국 문화에 익숙한 듯 했지만 어딘가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죠. 처음에는 바스티안의 동료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그와 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임신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첫 아이라 모든 것이 걱정되고 두려웠죠. 그러자 준혁 씨는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 며칠 만에 퇴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전문 시설에서 관리를 받는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모유 수유나 신생아 케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처음 듣는 개념에 놀랐으며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산 후 곧바로 육아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부럽게 느껴졌어요. 바스티안도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준혁 씨에게 미국에도 그런 조리원이 있는지 물었고 혹시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죠. 그러자 준혁 씨는 최근 미국에서도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생겼다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왔는데 미국인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다고 인기가 많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저희 부부는 출산을 앞두고 극도로 약해진 제 몸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출산 후 제가 바로 육아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고 산후 우울증에 대한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조리원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바스티안은 본격적으로 예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준혁 씨의 도움을 받아 미국 내 한국식 산후조리원 관계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죠. 특히 준혁 씨는 자신의 한국 인맥을 활용해 보다 상세한 정보와 연락처를 제공해 주었어요. 한국식 조리원은 최근 미국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있었고 출산 후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현지 미국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전문적인 산후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인 신생아 케어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조리원은 이미 많은 예약이 차 있어 대기 명단조차 길었고 문의 전화조차 받기 어려울 정도였죠. 특히 출산을 앞둔 상위층 인사들과 일부 연예인들까지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할리우드 배우들과 유명 운동선수들의 아내들도 찾는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예약이 최소 1년 전부터 마감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조리원은 예약금만 수천 달러에 달했고 VIP룸의 경우 그 금액이 더욱 높았죠. 바스티안은 매일같이 전화를 돌리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빈방이 없다는 얘기뿐이더라고요. 정말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 조리원에서 연락이 왔죠. 원래 예약되어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취소하면서 한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이었고 마치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출산 예정일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제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자연분만은 무리였고 처음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차례 검진을 통해 수술 날짜를 조율했고 저는 차분하게 그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답니다. 바스티안은 저보다 더 걱정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제 건강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기에 작은 변수 하나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 갈 때마다 같이 가서 저를 보살폈고 조금이라도 불안한 기색을 보이면 곧바로 의료진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 앞에서는 최대한 차분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출산을 앞둔 어느 날 준혁 씨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는 순산을 기원하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작은 아기 신발과 함께 정성스러운 손편지가 담긴 선물이었죠. 그 선물을 받아든 순간 저와 바스티안은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준혁 씨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답니다. 편지에는
이런 대단한 일을 꿋꿋이 견뎌낸 저희 둘을 축복하는 내용과 앞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응원의 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출산을 앞둔 긴장된 순간에 이런 따뜻한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드디어 수술 당일 바스티안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잘 될 거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깊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은 그 순간 의료진들의 긴박한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산모 상태가 위험해서 즉시 응급처치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희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들 속에서 우리 아기만은 무사히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수술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의 생체 신호가 위험 수치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와 함께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긴급히 호출되었답니다. 제 의식은 점점 더 흐려졌지만 주변의 긴박한 상황은 느낄 수 있었어요.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그저 희미한 불빛만을 바라보며 버텼죠. 다행히도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제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위험한 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바스티안은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는 수술실 앞을 계속 서성이며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긴박했던 15분이 지나고 마침내 우리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의 그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의료진들도 긴장이 풀렸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제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제 괜찮다며 아기도 산모도 모두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첫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퍼졌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스티안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건강하다고 전해주시며 축하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고통이 잊혀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바스티안이 곧장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어요. 그동안의 기다림과 고통이 보상받는 듯한 순간이었죠. 미국에서는 보통 출산 후 며칠 동안 입원한 뒤 퇴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곧바로 예약해둔 한국식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병원을 떠나면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리원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병원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 쉴 새 없이 울리는 기계음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조리원 내부는 마치 고급 스파처럼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고 라벤더와 캐모마일이 어우러진 은은한 허브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리사라고 소개받은 김혜숙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잘 오셨다며 편히 쉬라고 말씀해주시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혜숙 선생님은 친절하게 조리원의 구조와 시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요. 시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산모 전용 스위트룸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30평 규모의 넓은 공간에 파스텔톤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벽지 색상부터 조명 밝기, 침구류의 소재까지 전부 산모의 심신 안정을 위해 세심하게 선택된 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최고급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깔린 킹사이즈 침대와 허리를 편하게 받쳐주는 온열 기능 좌석이 있었고 세면도구부터 수유용품까지 필요한 모든 물품이 손 닿는 곳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특히 방 한쪽에 마련된 미니 주방에는 산모를 위한 각종 차와 간식이 구비되어 있어 더욱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인 건 제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였어요. 망설이며 혹시 아기들은 어떻게 관리되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혜숙 선생님은 웃으시며 신생아실에는 신생아 전문 간호사 3명이 8시간씩 교대로 상주하면서 아기들의 체온과 호흡 그리고 수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하더라고요. 혜숙 선생님께서는 아기에게 특이사항이 있으면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의 소아과 전문의와 화상 진료도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밤중에도 전문가들이 아기를 세심하게 돌봐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NICU 간호사 출신 선생님들이 아기의 상태를 24시간 관찰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어깨를 누르고 있던 육아 부담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출산 후 밤잠을 설치며 홀로 아기를 돌봐야 할까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제 몸을 회복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마치 최고급 웰니스 리조트의 프로그램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한방 마사지를 시작으로 점심 식사 후에 부종 관리 마사지, 저녁 무렵에 전신 이완 마사지까지 하루 3번의 전문 케어가 진행됐죠. 좌욕은 항균 작용이 있는 약재를 넣은 따뜻한 물로 하루 2번 진행되었고 부종 관리를 위한 공기압 마사지기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사지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지는 따뜻한 공간에서 15년 경력의 전문 마사지사가 개인별 통증과 부종 상태에 맞춰 맞춤형 케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허리와 골반 주변에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사지를 받으며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해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한식 맞춤 식사였어요. 식사는 그야말로 산후 회복을 위한 맞춤형 보양식으로 제공된다고 했죠. 처음엔 한국식으로 모든 끼니를 먹는다는 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다르더라고요. 아침마다 정성스레 끓인 한방 삼계탕이나 전복죽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매일 다른 한약재를 넣어 영양가를 높여주었어요. 몸에 뜨거운 기운이 도는 느낌이었죠. 게다가 해조류와 들깨를 활용한 요리가 많아 산후 부종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산모들은 이런 걸 당연하게 먹어왔다니 너무 부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미국 여성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꼭 한번 체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조리원에서 만들어준 산모 동기 모임이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산모들끼리 모여 육아 노하우부터 산후 우울증 대처법까지 평소에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터놓고 나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든든한 동료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만난 산모들과는 단체 채팅방에서 육아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게 산후 우울증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방식만큼은 미국에서 꼭 따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역시나 소문대로 한국식 조리원은 만족스러웠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며 조리원 생활을 원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금세 조리원 생활이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주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그동안 저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했고 육아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특히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김혜숙 선생님과 함께했던 경험이었어요. 혜숙 선생님은 단순히 조리사의 역할을 넘어 마치 가족처럼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존재였죠. 밤낮으로 저의 건강을 살피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시던 그분의 모든 순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었죠. 그날 유독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동안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피로감에 당황스러웠죠. 그때 혜숙 선생님이 저의 상태를 금방 알아차리고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산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직접 만드신 한방차를 권하셨어요. 대추와 생강 또 계피가 어우러진 달콤하고 은은한 향의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나른해지며 긴장이 풀렸죠. 그분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출산 후 겪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 조리원을 떠나는 날 혜숙 선생님과의 이별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퇴소 수속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죠. 그때 혜숙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수제 보온팩을 건네주셨습니다.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해둔 작은 선물을 전해드렸죠. 향초와 핸드크림이 담긴 작은 선물 상자였습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인사드렸죠.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깊이 각인될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저희는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의 평온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조리원에서 배운 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썼죠. 완전히 회복된 어느 날 절친한 친구 이바나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첫 출산을 2달 앞두고 있었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많은 걱정을 안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조리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한국식 조리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따뜻한 돌봄이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바나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 조리원을 예약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머물렀던 조리원은 이미 6개월치 예약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입소문이 나면서 대기자가 넘쳐났고 단기간 내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실망한 이바나를 위해 저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죠. 지인들에게 문의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열심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같은 지역에 새로 문을 연 프리미엄 조리원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시설과 프로그램은 제가 경험했던 곳과 비슷했으며 오히려 일부 시설은 더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죠. 산후 피부 관리 프로그램도 추가되어 있어서 이바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이바나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조리원에서의 일상을 더욱 상세히 들려주며 안심시켰죠. 아침마다 제공되는 따뜻한 한방차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의 손길로 진행되는 마사지 시간, 24시간 운영되는 신생아 케어 프로그램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바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빨리 조리원에 가고 싶다며 출산 후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갔죠. 저는 틀림없이 만족할 거라 확신하며 뿌듯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바나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고 바로 조리원에 입소했어요. 그런데 이바나가 조리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저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밝고 경쾌한 톤이 아닌 불안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정말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국식 프리미엄 조리원이라고 홍보했던 그곳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고 해요.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었고 직원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겉으로 보기에 근사했던 시설은 실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죠. 이런 곳에 아기를 맡기고 쉬어도 되는 거냐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식 조리원이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곤 고민할 시간도 없이 저는 즉시 조리원 방문을 결정했죠. 다행히 아기는 이제 100일이 지나 건강했고 남편이 집에서 돌봐줄 수 있었기에 바로 차를 몰아 이바나가 있는 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하다는 느낌이 바로 들었어요. 첫인상부터 제가 머물렀던 조리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기대했었는데 조리원 내부는 정신없이 분주했고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둘러보니 곳곳에 관리 소홀의 흔적이 보였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았죠. 특히 신생아실 앞을 지날 때는 소독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이바나의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지 않았고 영양 균형은 고려되지 않은 채 대충 만든 음식이 나왔어요. 신생아실은 위생 상태가 불량했고 직원들의 태도도 불친절하고 무성의했죠. 밤중에 아기가 울어도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기저귀 교체도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조리원 측에 강력히 항의하기로 결심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담당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사과와 변명으로 일관했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 조리원이 한국식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따라한 중국 업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심지어 직원들 중 상당수가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도 없었죠. 그러면서 이바나는 여기서 지내느니 차라리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한국식 조리원을 추천한 게 저였던지라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리원 측에 퇴소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원 측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을 내세우며 퇴소를 쉽게 허락하지 않으려 했어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불합리한 조항들이 많았고 처음 계약할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저는 이대로라면 여기가 한국식을 따라한 중국 업체라는 걸 인터넷에 올릴 거라며 아까 내부 사진도 다 찍어놨다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전달했죠. 강경한 태도로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조리원 측은 마지못해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바나는 결국 부실한 조리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짐을 정리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죠. 출산 후 가장 중요한 회복기에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바나에게는 지금 충분한 휴식과 전문적인 케어가 절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곧바로 해숙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이라면 분명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해숙 선생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분은 단번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셨고 즉시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해숙 선생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침 일주일 정도 비어있는 방이 있다며 장기 입소는 어렵지만 이바나가 긴급하게 머물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해숙 선생님의 따뜻한 제안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분은 역시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바나는 처음에 많이 망설였어요. 또다시 낯선 환경으로 옮겨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컸고 몸도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해숙 선생님의 조리원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의 지친 표정에 작은 희망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이바나에게 여긴 진짜 다르다며 나만 믿으라고 안심시켰죠. 새로운 조리원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한 톤의 조명이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고 은은한 한방향이 코끝을 감쌌어요. 해숙 선생님은 직접 현관까지 나오셔서 이바나를 맞이하셨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세심한 안내를 해주셨죠. 특별히 준비해두신 따뜻한 찜질팩과 허브티를 건네시며 고생 많았다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하셨죠. 그러자 이바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이바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는 고급 침구가 준비되어 있었고 산모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들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창가에는 은은한 향의 가습기가 가동되고 있었고 따뜻한 온도로 유지된 실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이전 조리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이고 세련된 환경이었어요. 조리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바나의 표정은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제공되는 따뜻한 한방차를 시작으로 영양사가 직접 설계한 건강식이 정시에 제공됐어요. 오전과 오후에는 전문 마사지사의 케어가 이어졌고 산후 회복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죠. 특히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는 신생아실 덕분에 이바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방 치료와 좌욕 프로그램은 그녀의 회복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매일 오전에는 한의사 선생님의 맞춤형 침 치료가 진행되었고 하루 3번 제공되는 약제 좌욕은 산후 회복을 크게 앞당겼죠. 해숙 선생님은 수시로 이바나의 상태를 체크하시며 그녀의 체질과 컨디션에 맞는 특별 케어를 추가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바나는 이런 세심한 관리에 감동하며 매일 회복되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이바나는 문득 저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한국식 조리원이라며 여기 오길 진짜 잘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곤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내가 왜 그토록 한국식 조리원을 추천했는지 이제야 이해했냐고 대답했습니다. 이바나가 조리원을 떠나는 날
해숙 선생님과의 작별 인사는 특별했어요. 그녀는 해숙 선생님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완벽한 회복을 위해 해숙 선생님이 보여주신 정성과 배려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해숙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바나는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 테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식 조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쉬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산모들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보살핌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식 조리원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저는 이 소중한 경험을 다른 예비 산모들과도 나누며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 빼고 전부 다 죽었다고 총알바지로 보내졌던 북한 소년병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작 군수물자 몇 개에 팔려간 북한의 젊은 청춘들이 너무나 가여운 실정인데요. 전멸 직전 탈영한 한북한 소년병을 만난 BBC 기자의 에세이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긴박한 내용을 바로 번역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BBC 국제부 특파원 프리지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위해 모스크바에 파견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갑니다.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공항 곳곳에 배치된 군인들의 모습에서 전쟁의 긴장감이 느껴졌고 긴 전쟁에 지친 사람들의 표정은 무척이나 어두웠어요. 전쟁 취재를 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얘기하자 입국 심사 담당자는 뭔가 미심쩍었는지 한참을 기다리라며 입국 승인을 미뤘죠. 취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곳은 군 관계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는데 죽치고 있다 보면 좋은 기삿거리가 나왔거든요.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현실과 달리 카페는 갓 구운 빵과 커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노트북을 펴고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옆 테이블 남자들이 작은 목소리로 북한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위해 수천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카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심지어 일부 북한군이 전선에서 사망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저는 즉시 현지 취재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취재원들이 최근 러시아 루안스크 쪽에서 동양인 군인들이 보인다고 연락해왔어요. 아마도 북한 군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덧붙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북한의 장교 8명이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사망했다는 소식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런던의 편집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즉시 추가 취재를 지시했습니다. 이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러시아 군사보안 전문가를 수소문했어요. 며칠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한 전문가와 만남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만남 장소로 향하는 동안 거리는 평소보다 더 적막했어요. 어수선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런 위험한 취재를 하는 데 있어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군사 전문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창가 자리에서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죠. BBC 기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경계를 조금 풀었습니다.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전쟁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북한군 파병 소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그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가 전해준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파병된 이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어린 군인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그는 자주 주변을 살폈고 때로는 대화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카페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약 1시간의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제게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정보를 파헤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러시아와 북한 양국 모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취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남겼죠.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사명이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는 순간 저는 이미 더 깊은 취재를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와의 만남 이후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표시되지 않았고 단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영상을 확인하세요라는 짧은 메시지만 있었어요.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어둡고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젊은 군인이 있었어요. 그는 낡은 러시아군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체구는 매우 작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영상은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듯 했어요. 화면이 흔들리고 초점도 자주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선명했죠. 북한식 억양이 묻어나는 한국어였습니다. 영상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 음성만 따로 분석해 번역기로 돌렸지만 표정과 말투만으로도 심각한 내용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군인은 자신을 소개했어요. 평양 출신의 영호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간간히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는 자신이 북한군 소속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영호는 매우 지쳐 보였어요. 군복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상처 자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나이였습니다. 영호는 올해 겨우 18살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할 나이의 소년이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약 15분 정도 계속되었어요. 그 안에는 북한 군대의 실상과 러시아 전선의 참혹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처럼 어린 군인들이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증언했죠.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영호는 눈물을 보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수용소로 끌려간 후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죠.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전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모스크바의 밤거리가 보였고 멀리서 방공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죠. 이메일을 다시 확인해보니 발신자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상의 진위를 확인할 만한 단서들은 있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건물들과 표지판들이 분명 현재 전선 지역의 모습과 일치했죠. 저는 즉시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연락했어요.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최근에 촬영된 것이 맞았고 편집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이 영상이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현지 취재원들에게 영호라는 이름의 북한군 병사에 대해 수소문했어요.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실제로 존재했고 최근까지 루안스크 지역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몇몇 증언자들은 그가 특히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증언자는 영호가 다른 북한군들과 달리 러시아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고도 했죠. 이 영상은 단순한 제보가 아닌 구조 요청처럼 보였어요. 영호는 영상 속에서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다른 북한 청년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절박한 호소가 가슴에 깊이 남았죠. 밤새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쟁 보도를 넘어선 인권 문제였습니다. 한 소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수많은 다른 젊은이들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었죠. 그리고 영상 속에서 영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북한에 남은 다른 젊은이들에게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계실 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도 했죠. 사실 영상 하나만으로 이렇게 위험한 취재를 시작한다는 건 매우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떨리는 목소리와 절박한 눈빛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영호를 찾기 위해 일주일간 루한스크 지역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현지 러시아 군부대 근처의 한 폐건물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어요. 첫 대면에서 영호는 영상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마른 체구였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안전한 인터뷰를 위해 저는
그를 근처 폐공장 지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은신처였습니다. 차가운 지하실이었지만 최소한의 난방과 식량 정도는 갖추어져 있었죠. 영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가 준비해간 음식을 보고서야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 너무 말랐던 모습이 기억나서 먹을 걸 챙겨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갔어요. 평양 제1중학교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던 수재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북한의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집은 평양 통일거리에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영호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행복했다고 했죠. 평소 어머니는 영호의 공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장마당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영호에게 참고서를 사주었고 때로는 몰래 외국 과학책도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영호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매일 아침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식사 시간이었다고 해요. 형편이 어려워도 어머니는 꼭 영호를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반찬거리를 골라오시곤 했다고 하네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의 비밀 상자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의 옷장 깊숙이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주소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고 해요. 사진 속에는 어머니와 닮은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엄마 즉 영호의 할머니와 그 가족 사진이었죠. 주소는 서울 종로구의 한 동네 주소였어요. 어머니는 그 상자를 발견한 영호에게 처음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할머니의 가족들은 서울에 남게 되었고 어렸던 할머니는 가족을 잃고 북으로 오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평생 그 주소를 간직하며 언젠가는 한국 가족들을 만나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할머니의 유언이었다고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국의 할머니 가족들이 영호와 영호의 어머니를 꼭 챙겨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그 상자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합니다. 밤늦게 혼자 상자를 열어보며 사진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해요. 어머니에게 그것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가장 큰 비밀이었다고 했습니다. 영호는 어머니가 그 주소를 왜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고 했어요. 분단의 아픔이 단순히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가족사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영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차가운 지하실에서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아픈 역사였고 한반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영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2023년 12월에 차가운 새벽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이른 새벽에 장사 준비를 하고 계셨고 영호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보이부 요원들이었죠. 그들은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영호는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USB를 발견할까봐 가슴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늦은 밤 혼자 드라마를 보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머니의 작은 위안이자 즐거움이었다고 했죠. 결국 보이부는 장롱 깊숙이 숨겨진 USB를 찾아냈어요. 그 안에는 한국 드라마 파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체포되었고 반동사상 혐의로 수용소로 보내질 거라는 통보를 받았죠. 영호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침착했다고 합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잠시 허락한 짐을 꾸리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영호에게 비밀스럽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서울 할머니 가족들의 주소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영호의 귓가에 속삭였다고 해요. 너를 돌봐줄 한국 가족들이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으니 언젠가 꼭 만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끌려간 후 영호는 열흘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죠. 이번에는 군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영호에게 군 입대를 제안했습니다. 정확히는 제안이 아닌 강요였다고 했죠. 어머니의 죄를 속죄하는 길이라며 군 입대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고 해요. 영호는 하루 만에 소위 계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시험도 훈련도 없었어요. 그저 군복을 입히고 계급장을 달아주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러시아로 파병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영호는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다고 해요. 할머니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죠. 다음 날 새벽 영호는 다른 젊은 군인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어요.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단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영호는 주머니 속 종이를 만지작거렸다고 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며 언젠가는 꼭 서울의 할머니를 찾아가리라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호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이야기를 마치며 영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수없이 접었다 폈던 자국이 선명한 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소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영호는 전쟁터로 투입된 첫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루한스크 전선에 도착한 지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 실전에 투입되었다고 해요. 총 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전투복과 무기만 지급받았습니다. 처음 배치된 곳은 포위된 마을 외곽이었어요. 영호와 함께 온 북한 소년병들은 모두 19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영호처럼 18살이었고 20살이 넘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첫날 밤 그들은 폐허가 된 건물 지하에 모여 앉았어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바짝 붙어 앉아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온 동기도 있었고 함흥과 원산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죠. 한 친구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평양냉면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친구는 동생과 함께 갔던 모란봉 소풍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가족을 그리워했고 언젠가 돌아갈 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현실은 잔인했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첫 전투에서 3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포격이 시작되자 대부분이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했죠. 영호는 눈앞에서 친구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19명 중 8명만이 남았어요. 나머지는 모두 전사했거나 크게 다쳐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공허해져 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철이라는 친구의 죽음이었다고 해요. 민철은 영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평양 고등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둘은 매일 밤 귓속말로 탈출 계획을 나누었죠. 하지만 민철이는 계획을 실행하기 하루 전날 전사했어요. 적의 저격수에게 머리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영호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민철의 마지막 말은 어머니였다고 해요. 살아남은 소년병들은 밤이 되면 서로부터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혼자 있기를 두려워했어요. 포격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머니를 부르며 우는 병사들도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자신들이 총알바지로 보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러시아군은 그들을 가장 위험한 지역에 배치했고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방탄복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죠. 영호는 매일 밤 주머니 속에 서울 주소가 적힌 종이를 만졌다고 해요. 그것이 그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과 서울에 계신 할머니 가족을 떠올리며 살아남기를 다짐했죠. 어느샌가 19명 중 단 5명만이 남았어요. 살아남은 이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았죠. 전쟁은 18살 소년들의 영혼을 앗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던 영호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기는데요. 당시 러시아군 군수물자 보급을 담당하던 고려인 3세인 영수 할아버지는 우연히 북한 소년병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군수물자를 전달하러 오던 영수 할아버지는 처음 영호를 보고 놀랐다고 해요. 너무 어린 군인의 모습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14살이었죠. 영수 할아버지는 군수물자를 전달할 때마다 영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날은 일부러 영호를 물자 운반 도우미로 지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족과 헤어진 이야기였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가던 중 동생과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그 후로 70년이 넘도록 소식을 모른다고 했죠. 영수 할아버지는 소련으로 건너간 후 고려인으로 살아왔다고 해요. 전쟁의 아픔을 잊으려 했지만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 동생의 모습이 영호와 비슷해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매주 군수물자 속에 특별한 보따리를 숨겨왔어요. 그 안에는 따뜻한 음식과 담요 옷가지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소년병들을 위한 것이었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는 절대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영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외부 세계의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성공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영호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매주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한국 NGO 단체들의 소식, 한국 대사관의 위치, 심지어는 탈북자 지원 단체들의 연락처까지 조금씩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영호는 할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북한 소년병들이 전쟁의 총알바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건네준 작은 라디오였다고 해요. 한국 방송을 몰래 들을 수 있는 소형 라디오였습니다. 영호는 그것을 통해 처음으로 자유로운 한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영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만남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전해주었어요. 영국 BBC 취재진이 북한군 파병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이야기였어요. 게다가 당시 할아버지는 현지 한국인 교민회와 연락이 닿았다고도 했어요. 교민회에서 탈북자 지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영호의 탈출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탈출 계획도 세워놓았다고 했죠. 할아버지의 계획은 먼저 영호가 전투 중 부상을 가장하고 후방으로 이송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교민이 운영하는 임시병원으로 옮겨진 뒤 은신할 수 있다고 했죠. 대규모 전투가 예정되어 있던 날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고 했죠. 탈출 당일 새벽 영호는 전투 중 파편에 다친 척했어요. 다행히 응급 후송 차량에 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이 후방 병원에 도착하자 약속대로 한국인 교민이 그를 맞이했죠. 교민은 영호를 담요로 감싸고 휠체어에 태워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곳에는 미리 준비된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호는 차량 뒷좌석에 숨어 도시 외곽으로 이동했죠. 은신처는 폐공장 지하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영호는 일주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교민들이 번갈아가며 그를 돌보았고 식사와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불안과 두려움이었다고 해요. 매 순간 발각될까봐 긴장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거리가 담긴 사진들을 보며 버텼죠. 일주일째 되던 날 마침내 저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영호를 처음 만났고 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영호의 이야기는 6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영호는 북한에서의 삶부터 전쟁터에서의 경험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전우들의 죽음과 총알바지로 이용된 진실을 강조했죠. 긴 시간 걸친 영호의 이야기에 저와 촬영팀은 절로 숙연해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이토록 어린 소년이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빨리 이 인터뷰를 편집해 세상에 내보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들었어요. 영호는 마지막으로 북한에 남은 다른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겼어요.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 그리고 자유를 향한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취재를 마친 후 우리는 영호의 안전한 탈출을 도왔어요. BBC의 도움으로 그는 영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었죠. 인터뷰를 마치며 영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서울 종로구의 거리가 담긴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곧 그곳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죠. BBC 본사로 돌아온 후 다큐멘터리 제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영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소년병들의 실상을 파헤치는 작업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이 발견되었고 제 휴대폰은 도청된 것 같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런던 자택 우편함에서 발견된 경고장이었어요. 러시아어와 한글이 뒤섞인 글씨로 진실을 파헤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영호를 만났던 은신처 사진도 들어있었죠. 하지만 다큐멘터리 제작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영호의 증언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취재원들과 고려인 사회의 도움으로 새로운 증언자들도 나타났죠. 제작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썼던 건 영호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증언 영상에서 영호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가리는데 특히 신경 썼고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얼마나 검토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틈틈이 대사관과 소통해 영호의 신변을 확인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생겼습니다. 편집실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어요. 비상등이 켜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편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대신 바닥에 붉은색으로 쓰여진 경고문이 있었어요. 저희 팀원은 분명 북한이나 러시아의 스파이가 한 일일 거라 짐작했어요. 아마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팀원을 줄였고 보안을 강화하고 작업 장소도 수시로 옮겨가며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통신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요. 특히 영호의 증언 중 북한군이 총알바지로 이용되었다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러시아와 북한 양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죠. 저희가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한다는 걸 스파이 쪽에서도 알았는지 협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제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었고 가짜 교통사고로 위장된 공격 시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이 가해졌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영호와 그의 전우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다큐멘터리는 완성되어야 했죠. 제작팀은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영호의 증언을 중심으로 전문가 인터뷰 현장 취재 영상 그리고 비밀리에 입수한 군사 문서들을 하나하나 엮어갔습니다. 모든 자료는 철저히 검증되었죠.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북한군 내부 문건을 입수했을 때였어요. 이 문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들의 실제 명단과 나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18살 전후의 어린 군인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죠.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갈 무렵 마지막 협박이 왔어요. 본사 편집실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고 모든 파일이 삭제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백업 자료가 있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파일을 다시 작업해야 했어요. 방송 직전에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바람에 또다시 많은 시간이 걸릴 테지만 저희 팀은 그럴수록 더더욱 이 문제를 밝히고 말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영상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닌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팀이 꼭 북한 소년병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영호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려고 해요. 저희 팀에게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호에 대한 이야기는 뒷이야기가 전해지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